안녕하세요. 유원대학교 박충식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주제는 공직에 계시는 문화정보 관련된 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관련된 핵심적인 몇 가지를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에 좀 쉬운 언어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를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뭔지 일단은 아시는 게 문화정보 서비스 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요즘 딥러닝이란 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딥러닝도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딥러닝도 인공지능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공지능이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적절한 수준에서 이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요즘 많이 되어지는 말로 인공지능 인문학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 인공지능에 의하여 바뀌어지는 문화에 대해서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대부분이 외부로 그 문화정보 서비스를 요즘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인공지능과 웹과의 관계도 짧지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당연히 1차, 2차, 3차가 있으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거는 첫 번째 있었던 그 전기기관 때문에 생겼던 산업혁명이 사실은 기준이 돼서 1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기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3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 뒤에 인공지능, 그 외에 사물통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마도 이것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더구나 한국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굉장히 공공적으로나 민간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중요한 키워드로 사용되면서 저희가 앞으로 사회를 변혁해 나가고 산업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코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맨 밑에 보시면 사람, 사물, 공간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초연결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굉장히 지능화되어서 산업구조의 사회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뭐 실제로 그게 일어나고 있는지는 좀 지나봐야 안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4차 산업에 관련된 기술은 사실 뭐 IoT 사물통신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키워드로 인공지능, 그 다음에 VR, AR, 빅데이터, 3D 프린터, 그 다음에 블록체인도 아마 말씀을 드려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유전공학, 그 다음에 드론, 그 다음에 SNS, 이런 것들이 사실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생기는 거지 단지 뭐 한 가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인공지능도 이런 인프라가 없으면 사실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가장 전형적인 사례를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산업과 관련되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자동화된 공장, 물론 지금도 상당 부분 제조업들이 자동화되어 있지만 이제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들, 그 공장 운영조차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많이 자동화돼서 오히려 많은 인력들의 고용이 불필요해지는 그런 영향에까지 막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걱정과 더불어 기대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율자동차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드론으로 뭐 요즘 주로 사실 요즘 드론은 촬영에 많이 쓰이고 있긴 하지만 드론으로 재난이나 재해, 뭐
택배 배달에 사용하고자 하는 뭐 그런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금융도 같이 받쳐줘야 되는데,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의 약자인 이제 핀테크는 블록체인, 그 다음에 인터넷,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뭐 거래가 좀 더 수월해지고, 그 다음에 불법적인 금융 거래도 찾아내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관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하나의 도시가 이제 계속 거대화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에 나왔던 뭐 물류, 금융, 스마트 팩토리, 교통을 다 망라하면서 하나의 지역으로서 다양한 기술을 사용을 해서 좀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뭐 건설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큰 도시별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4차 산업에 관련된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신 딥러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딥러닝은 알파고 때문에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리고 이 알파고는 딥러닝이란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딥러닝이란 기술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인공지능 초창기에 신경망 이론이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학교 다니실 때 혹시라도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그림이 신경세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람의 뇌가 이런 신경세포들이 수조개가 협력을 하여 인간의 지능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신경망으로 인공지능을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여러 개의 신호를 마치 뉴런처럼 여러 개의 신호를 적절히 처리한 다음에 이제 출력을 내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한 개가 아니고 아주 여러 개가 있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머리 아픈 그림이 나왔죠. 여기서 여러분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는 요 W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까하고 그림이 다 똑같은데 X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W와 곱해져서 들어간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을 넘겨보면 지금 여기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까와 같은 뉴런이 보시는 바와 같이 5개가 있는 셈이죠. 5개가 있고 여기 아까 강조드렸던 여기 W, 이제 이게 웨이트라는 것으로 저희 또는 한국말로는 가중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망의 아주 간단한 원리는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A와 B 쪽으로 입력이 이제 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내게 하고 싶은데, 맨 처음에 그냥 신호를 쭉 흘려서 하면 당연히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차이가 생기겠죠. 이제 그게 에러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이 에러를 줄이기 위하여 W의 값들, 신호가 지나갈 때 곱해주는 값입니다. 이 값들을 조정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한다는, 어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한 원리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예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숫자 8이라는 게 나와 있죠. 사실은 컴퓨터에서는 이게 사실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번호가 쫙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0부터 시작했으니까 28바이 28인 셈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쭉 흘려서 집어넣으면 맨 끝에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숫자가 0 아니면 1 아니면 이런 그 10개의 문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8을 집어넣었을 때
처음에는 8이 나오지 않겠죠. 여기 8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8의 값이 제일 크고 나머지 값들은 8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8을 집어넣었을 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값이 제일 크게 나오고 나머지는 적게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양쪽에 점들을 이어놓은 것들의 이 W 값들을 계속 조정을 해서 8이 나올 때까지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8은 그냥 8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쓴 글씨입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딥러닝에서는 유명한 예제인데 이것을 실행하면 놀랍게도 사람보다 더 글씨를 잘 이해하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실행하려면 상당히 많은 컴퓨팅 파워와 그 다음에 이 사람 손글씨가 많아야 됩니다. 하지만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어렵게 생각하면 뭐 끝도 없지만 원리 자체는 매우 단순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딥러닝이 알파고 나오기 전에 아주 유명했던 사례인데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 고양이라고 알아채도록 학습을 시킨 거죠. 근데 딥러닝은 이 딥이 깊다는 뜻이죠. 근데 이걸 왜 딥이라고 하냐면 아까 보셨던 거는 중간에 층들이 작지만 여기는 지금 층이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표현을 딥이라고 하기 때문에 딥러닝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신경망들은 딥러닝이 아니라 shallow, 얕은 러닝이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컴퓨터가 아주 빨라지고 데이터가 많아져서 이 중간에 층들이 굉장히 많아도 학습을 잘 시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딥하게 학습을 시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양이가 아니고 바둑이나 체스와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방법과 같이 체스 게임 중에 이긴 게임들 또는 진 게임들을 잘 분석을 하면 결국 원하는 다음 수를 가장 승률이 높게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알파고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알파고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덩어리가 여러 개 합쳐져서 되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는 간단하지만 구조는 복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약간 머리가 아프셨을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건 그거죠. 딥러닝을 많이 해서 돈은 벌었을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강연을 해보면.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딥러닝으로는 돈을 못 벌었다가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보시면 민텔이라는 것이 과거의 IT 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윈은 윈도우를 의미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의미하고요. 이 텔은 인텔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은 지형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가파라는 IT 기업이 주도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G는 구글이고 A는 애플이고 F는 페이스북이고 A는 뭘까요? 애플이 나왔죠.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해 가면서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는 거죠.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바이두, 알리바바는 사실 중국의 회사들인데 생각보다 훨씬 앞선 기술로 위협할 정도의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네이버, 다음 카카오, 뭐 그 외에 몇 군데 회사들이 인공지능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사실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생각을 해볼 때 가능한 것들이 사실 많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요즘 생산성이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딥러닝에 투자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당장 돈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활용하는 정도인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에 관련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용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다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짜인 거죠. 물론 이걸로 돈을 벌게 되면 그때 이제 상업적인 것일 때는 이제 다른 계약이 필요하지만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는 돈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뭐 챗봇, 그 다음에 AI 스피커, 번역 이런 거를 아실 텐데 이거 여러분이 쓰시는데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실은 다 투자인 거죠. 그리고 이런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사실은 클라우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PC에서 돌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사용하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저렴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으로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투자는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서비스는 제공을 하지만 상품으로 이루어져서 뭐 폭발적으로 매출을 올리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런 점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제가 딥러닝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딥러닝은 인공지능이 여러 인공지능 분야 기술 중에 한 가지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공지능 현상에 대한 좀 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공지능하고 로봇의 구별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인공지능은 로봇의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봇은 그럼 뭐라고 볼 거냐? 로봇이 꼭 팔다리가 달려야 로봇은 아닙니다. 공장에서 돌아가는 머리 없는 기계도 사실은 일종의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노트북, 데스크탑 이런 컴퓨터가 실제로 잘 움직이게 다니게 되고 원하는 일을 해주게 되면 결국은 사람 모양과 비슷하게 되는 게 가장 어울려서 지내기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인공지능 얘기할 때 컴퓨터가 발전하고 계속 발전하면 끝에는 로봇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도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고 기계를 인간처럼 똑똑하게 해서 사람이 좀 편하게 지내자라는 게 사실은 목표입니다. 이걸 그렇게 하려면 인간이 왜 똑똑한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타고난 지능은 자연지능이라고 하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기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지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가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알파고를 아마 모두 이세돌과 격돌하고 있는 걸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쳐다봤는데 잘 보셨는지 몰라도 지금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구글에서 나온 알파고는 팔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떤 그 박사님이 그 바둑돌을 대신 놔주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바둑돌을 왜 거기 놓았는지를 대답을 안 해줍니다. 사람이라면 이세돌한테는 이거 왜 여기 놨지?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래. 이해를 할 텐데 알파고가 이걸 할 수가 없죠. 이유는 입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말을 해주는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굉장히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 이유도 모른 채 실행을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 알파고 외에
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그 몇 년 전, 3년 전에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이세돌과 알파고만큼 뭐 붐이 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참가해서 100만 불을 받는 퀴즈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프로그램은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IBM 왓슨이라는 퀴즈 대회에 나가서 우승했던 이 프로그램은 자기가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설명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공지능이 딥러닝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기술들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어로 잔뜩 쓰여진 이것은 무엇이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공지능 교과서입니다. MIT에서 만들었고 MIT에 있는 교수님들이 썼고 굉장히 오래된 책이지만 끊임없이 개정판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000페이지에 달하는 교과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걸 뭐 다 일일이 하려고 보여드린 건 아니고 챕터가 지금 2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어디 봐도 딥러닝이란 말도 없고 신경망이란 말도 없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사실은 신경망 기술이 뭐 의미가 없다 그래서가 아니라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원리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기 러닝의 한 부분에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올해 20년이죠. 하도 딥러닝이 뜨니까 새로운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4판이죠. 20년에 나온 건데 여기 보면 딥러닝에 관련된 게 몇 개가 이제 더 나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 1000페이지나 되지만 딥러닝과 그와 관련된 건 100페이지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컴퓨터공학에서 인공지능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꺼운 책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딥러닝을 그것밖에 배우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인공지능은 이것보다 더 훨씬 많고 다양한 기술들로 되어 있고 그런 것들도 지금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좀 균형적으로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과거에 나왔던 책과 지금에 나온 책의 목차를 이제 간략히 비교한 것입니다. 세상이 매스컴과 뭐 홍보가 이런 것들이 워낙 중요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인공지능이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검색도 인공지능이고 번역도 그렇고 애플 시리, 주식 투자, 뭐 지폐 인식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인공지능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미 저희 생활에 가까워 있었던 것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은 이미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을 만들려는 아이디어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신경망 기술이고 나머지 책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이 기호적 인공지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유전자 알고리즘인데 유전자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인간이 진화를 해온 것을 이용해서 이제 지능을 만들려는 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보면 크게 이렇게 분야를 나눠 보면은 이렇게 안쪽에 있는 좀 이론적인 분야와 바깥쪽에 있는 응용적인 분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알파고라는 것은 바깥쪽에 보면 게임에 들어가 있죠. 게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학습을 하기 때문에 기계학습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또는 뭐 집에 한 개쯤 있는 날씨만 물어보는 AI 스피커라는 게 있는데 AI 스피커는 바깥쪽의 응용 분야에서는 음성 합성과 음성 인식 두 가지에 관련이 돼 있고 당연히 기계학습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식 발견이 된 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인공지능 제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 기술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대개 이제 이 정도 설명하려면 한두 시간씩 하는데 시간이 좀 짧아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가 이제 문화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인문학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데 사실은 공학이나 컴퓨터 과학, 산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나타나게 되면서 인문학, 특히 인간에 대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간은 앞으로 뭘 할 수 있고 뭘 기대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책들을 좀 제목만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지털 인문학, 빅데이터 인문학, 인공지능 인문학 이런 이름으로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IT 개발자나 뭐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기술 시대에 어떻게 인간의 가치와 행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있어서 이 점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요번에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인공지능 웹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전에 했던 웹은 1.0이라고 불려서 읽기만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웹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실행이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웹 3.0이라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데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이 대부분들이 클라우드화 되어 있고 웹과 인공지능을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터페이스로서 웹이나 앱 외에 아마 챗봇 같은 것도 많이 쓰여지게 될 것이고 목소리로 내비게이션하는 보이스 웹이나 그 다음에 가상현실을 이용하는 웹들도 아마 곧 있으면 출현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컴퓨터의 문제가 아니라 지능적으로 마치 옆에 있는 사람처럼 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좀 더 문화정보 서비스 하는 것들이 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숨가쁘게 넘어와서 충분히 잘 설명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은 마지막 발명품이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새로운 걸 계속 만들지만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명을 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사람은 발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손정희 회장은 물론 인공지능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인공지능으로 돈을 번 사람입니다. 물론 손정희 대표가 인공지능을 개발하지 않지만 인공지능 회사에 돈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는 좀 현실적인 데가 있어서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미래는 AI를 제대로 한 사람이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러한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의 이해는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진짜 진행되고 있는지는 좀 더 지내봐야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나의 실업이죠. 그래서 기본소득도 사실은 이런 얘기에 관련돼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에서는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가능한가,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서 이 문제도 아마 새로운 이슈로 아마 등장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건 그거겠죠. 이러한 시대에 도대체 우리가 뭘 배우고 뭘 어떻게 해야 앞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기계랑 경쟁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다 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무슨 공부를 해야 앞으로 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아마도 창의적인 측면에서는 아마도 사람이 저는 더 우수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공부가 무엇이 되었든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과 경쟁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협조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이제 현명한 것이겠죠. 그래서 적절한 코딩 또는 AI 교육은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할 인공지능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아마 중요한 교육 방침이 되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은 인공지능과 공존해야 되는 것이 경쟁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외국에서 많이 나오는데 소셜 머신이란 말을 씁니다. 이 소셜 머신은 사람과 기계가 사회적으로 합쳐져서 좀 더 나은 생활을 만들어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전공자라서 인공지능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가야 할, 좀 잘 이해하고 하면 같이 갈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 웹로그 분석 활용하시는데 그 발표 맡게 된 YG트래커 배승민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 모든 장표를 다 설명하기보다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그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웹로그 분석의 이해, 그러니까 웹로그 분석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와 그 시스템이 측정한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 데이터들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측정한 데이터를 직접 저희 쪽 접속해서 확인하시는 데 필요한, 웹로그 분석 확인하시는 데 필요한 인터페이스와 확인하실 수 있는 주요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석 시스템 작동 원리고요. 저희 분석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 두 번째는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처리한 데이터를 조회하실 수 있는 리포팅 부분, 이렇게 있는데요. 데이터 수집은 여기 보이시는 insight_web_analytics.js,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이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사이트 안에 다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추가가 되어 있다는 말은 사이트에 누군가 방문했을 때 화면이 열리면서 이 프로그램이 같이 동작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동작함으로 인해서 그 방문자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측정을 해 나가고요. 그렇게 측정한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버 쪽으로 보내는 것까지가 이 스크립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처리하는 서버 쪽에서는 여기서 사이트에서 보내온 데이터들이 로그 형태로 쌓여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원데이터, 로데이터와 가까운 형태인데 이 데이터를 좀 더 보시기 편한 형태로 가공하는 프로세싱 단계가 하나 있고, 이렇게 가공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보시는 리포트 사이트에서 어떤 특정한 날짜나 특정 리포트, 그런 조건을 입력해 주시면 쿼리 엔진을 거쳐서 가공된 데이터를 확인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전체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 수집 쪽인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만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있다면 그때부터 데이터가 정상 측정이 되는 건데, 우리 사이트 데이터가 좀 이상해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프로그램이 웹사이트에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쪽에서 측정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가 어떤 기준으로 측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그리고 가장 많이 보시는 데이터가 세션입니다. 이 세션이라는 건 여기 써 있는 대로 방문, 사용자가 사이트에 방문할 때 세션이라는 거 저희가 만들어요. 그래서 방문과 세션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사이트에 방문해서 생성된 사용자와 사이트 간의 한시적인 연결 사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문할 때 세션이 생긴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방문 수라고 찍히는 데이터는 세션입니다. 사용자가 사이트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한시적인 연결 상태. 방문을 시작하고 방문을 끝나는 그런 행동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문 시작과 방문 행동 사이의 데이터를 저희가 측정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저가 사이트에 방문을 이렇게 했죠. 이 유저가 자기 스마트폰으로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페이지 3개를 보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세션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세션 안에서 3개의 페이지를 보고 사이트에 나갔다. 그래서 한 세션에 페이지 3개가 있고 세션이 종료됐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측정이 되고, 이 데이터는 저희 쪽 리포트에서는 방문 하나, 페이지 3개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세션 타임아웃, 그러니까 세션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끊는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세션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는 한시적인 연결 상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 끝은, 가장 명확한 끝은 사용자가 사이트를 나간 거죠. 그냥 브라우저를 끄거나 사이트를 나감으로써 방문이 종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준이냐면 마지막 페이지 뷰부터 40분이 지나면 세션을 그냥 타임아웃을 걸어서 끊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있는 두 번째 예시 2를 보시면 좀 더 정확한데요. 첫 번째로 사이트에 사용자가 방문을 했죠. 12시 정각에 방문을 해서 이 페이지를 보다가 12시 5분에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12시 5분부터
40분간 타이머가 하나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40분을 체류를 하면은 세션을 강제로 끊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페이지에서 12시 5분에 들어온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1시 10분에 다른 페이지를 조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2시 5분과 1시 10분의 이제 시간적인 텀이 40분이 넘죠. 그래서 이때는 12시 5분에 세션 하나가 끝난 걸로 강제로 타임아웃을 걸어요. 그렇게 되면 이 첫 번째 세션은 페이지 2개를 보고 끝난 거고, 다음 이제 세 번째 페이지는 새로운 세션을 시작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세션이 2개가 되는 거죠. 타임아웃이 한번 걸렸기 때문에. 지금 측정되고 있는 방문 수 중에도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타임아웃이 걸린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세 번째 데이터는 반송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반송이라는 걸 여기 이제 좀 영어로 일부러 써놨습니다. 반송이 뭐 택배를 다시 되돌려버린다 이런 의미의 반송이 아니고 바운스, 그러니까 튕겨져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에 누군가 들어왔는데 그냥 튕겨져 나갔다라는 의미에서 반송을 쓰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사용자가 사이트에 방문한 다음에 특별한 활동 없이 그냥 방문을 종료한 경우에 저희가 반송으로 처리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사이트에 들어온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방문이 끝났다. 이렇게 됐을 때 반송이라고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사이트에 사용자가 들어오면 세션이 하나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사이트에 들어왔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가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이지 뷰도 하나 기록이 되는데 그 이후에 아무 기록이 없는 거예요. 사이트에 들어와서 페이지 뷰 하나 보고 아무 기록이 없다. 그러고 그냥 나가버렸다. 이 경우는 반송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송률이 높다. 우리 사이트 자체가 반송률이 높다거나 특정 날짜에 반송률이 높다라고 했을 땐 그 데이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가버린 거니까요, 의미 없이. 다음으로 이제 체류 시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류 시간은 사용자가 이제 사이트에 들어와서 끝날 때까지 머물렀던 시간인데 결국 그게 이제 세션의 길이와 똑같습니다. 세션이라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이제 그 방문의 길이인 거죠. 그래서 여기 위쪽 그림을 보시면 이건 반송 세션, 그러니까 사용자가 들어와서 바로 나간 거. 이거는 당연히 체류 시간이 없습니다. 체류 시간이 0으로 나오는 세션이 그래서 존재를 할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사용자가 들어와서 페이지를 3개를 봤죠. 첫 번째 이제 12시에 들어왔다가 마지막 페이지 뷰가 12시 반인데 이 마지막 페이지 뷰가 기록된 12시 반까지의 시간이 이제 세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의 체류 시간은 30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카운트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이것도 많이 보시는 데이터 중에 하나고, 신규 방문, 반복 방문, 재방문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사이트에 들어오면 다 방문인데요. 다 똑같은 방문인데 이거를 저희가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그 구분하는 기준이 신규 방문인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지 않았던, 여태까지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를 신규 방문으로 보는데, 그 기준은 쿠키를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분석 스크립트, 작은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분들 사이트에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하는 기능이 누군가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쿠키라는 걸 생성을 해서 그 사용자가 사이트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쿠키에 임시적으로 기록하는 것도 하나의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용자가 우리 사이트에 처음으로 들어왔다면 그 사용자에 대해서 이미 생성되어 있는 쿠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새로 만들게 되겠죠. 이렇게 쿠키를 새로 만든 세션이다라고 했을 땐 그거는 신규 방문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반복 방문과 재방문, 이거는 이 2개의 방문은 모두가 이 사용자 사이트에 방문하는 유저가 이전에도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던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그 사용자에게는 이미 쿠키가 생성되어 있는 경우인데, 반복 방문이라는 거는 이 단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듯이 좀 반복적으로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사이트에 방문한 지금 시점이 있을 거고, 쿠키에서 기록을 뒤져서 지금 시점과 가장 최근에 방문한 시점의 시간적인 간격이 14일 이내다라고 했을 땐 조금 자주 들어오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반복 방문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재방문은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방문한 시점과 가장 최근 방문 시점의 시간적인 텀이 14일을 넘는 거죠. 그래서 좀 가끔 들어오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재방문으로 기록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순방문인데요. 순방문이라는 건 실제 중복을 제거한 거죠. 그래서 특정한 기간 동안 우리 사이트에 방문한 순수한 유저 숫자와 가장 가까운 데이터가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이 순방문도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루 동안의 순방문자가 얼마나 되냐, 그리고 그거를 주 단위, 월 단위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일 순방문 수는 결국 0시부터 24시까지
그 딱 달력 기준의 하루 동안 우리 사이트에 기록된 모든 방문이 있을 텐데 그 방문을 실제 사람 숫자로 중복을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뭐 하루에 3번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순수 방문자 수로 봤을 때는 1명인 거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실제 방문 사람 수 기준으로 나오는 숫자가 일순방문 수고요. 주순방문 수는 달력 기준의 일주일입니다. 이것도 일요일부터 토요일, 그냥 연속된 뭐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런 일주일이 아니고 달력 기준에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딱 일주일로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들어온 순수한 사람 숫자가 주순방문 수로 기록돼서 나옵니다. 월순방문 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던 순수한 방문자 숫자를 측정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터페이스 쪽입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웹분석 툴이라는 것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 측정하고 그렇게 측정한 데이터들은 어떤 기준으로 측정이 돼서 보고가 되는가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를 실제 저희 쪽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는 데 필요한 그런 상호작용할 수 있는 메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크게 6가지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6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중요한 거 3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첫 번째, 저희 사이트에 로그인 하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 사이트 주소가 report.kcis.kr 여기에 로그인 하셨을 때 좌측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1번 박스로 표시한 좌측 메뉴를 보시면 레프트 메뉴에는 리포트들이 나와 있어요. 리포트라는 거는 실제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 화면이 되겠죠. 뭐 트래픽 카테고리가 있고 뭐 방문자 카테고리가 있고 뭐 컨텐츠 카테고리가 있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거기에 딸려있는 하위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하실 수 있는 리포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리포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조회하시고 싶은 날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달력 캘린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골라주시기 편할 거고요.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 진행해 주시면 여기 세 번째 박스를 표시해 놓은 표에 원하시는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데이터를 조회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방법으로 조회하셨을 때 확인하실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옆에 이제 레프트 메뉴에 카테고리가 있고요. 이 중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가 추가 번수 코드 없이 분석 스크립트만 설치된 상황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가요. 이거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설정만 돼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만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느냐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데이터들을 보시기 위해서는 좌측 메뉴에서 트래픽, 유입 채널, 마케팅, 컨텐츠 이 4가지 카테고리, 이 4가지 카테고리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트래픽 카테고리에는 기본적인 이제 트래픽 지표들이죠. 방문 수, 페이지 반송률, 순방문 수, 신규 방문, 반복 방문, 재방문. 아까 앞서서 이제 기준을 설명드렸던 그 데이터들이 트래픽 카테고리에 나오게 되고요. 유입 채널, 이 유입 채널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기 전에 어느 사이트를 거쳐서 왔다라는 데이터가 여기에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내부 유입과 외부 유입을 구분되어 있고, 외부 유입을 측정하는 기준은 사이트 방문 시 그 유저가 달고 들어온 리퍼러 정보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 이건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쪽을 보시면 여기 이제 만약에 유료 광고를 지금 집행하고 계시면 아마 그것이 자동으로 분석돼서 나올 텐데 아마 좀 이건 드문 경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온라인에 이제 있는 가이드를 보시면 트래킹 링크를 만드는 가이드가 있는데 그 링크를 통해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그런 경우를 분석하는 리포트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컨텐츠는 지금 현재로는 각 사이트의 URL별 페이지 뷰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입 채널 쪽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유입 채널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를 거쳐서 왔느냐 이 얘기인데 그거를 저희가 식별하는 기준은 리퍼러예요. 그 리퍼러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이렇게 정의된 거를 그대로 가져오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방문 중인 사이트로 연결해준 사이트의 주소.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를 현재 방문하고 있다면 우리 사이트 전에 있었던 사이트의 주소가 어디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측정을 하다 보면 어디를 거쳐서 우리 사이트로 많이 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거쳐서 많이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뭔가를 더 해서 더 많은 방문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좀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이 데이터를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리퍼러라는 게 언제나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리퍼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사이트를 거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리퍼럴가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주소창에 URL을 직접 입력하고 방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문화정보원 사이트라면 따따따.kcis.kr 이 주소를 그냥 직접 타이핑해서 치고 들어왔으면 어디를 거쳐서 온 게 아니거든요. 바로 들어왔으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리퍼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즐겨찾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쳐서 온 게 아니고 그 브라우저상에 이제 기억된 주소를 타고 이제 바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거쳐온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리퍼럴가 없고, 나머지 일반적인 경우들, 검색 엔진을 통해 들어왔거나 아니면 어떤 블로그에 추천을 받고 들어왔다거나 뭐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왔다거나 이런 대부분의 경우는 리퍼럴가 존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상적인 웹서핑을 통해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다면 그 기록은 리퍼럴을 통해서 다 남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남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유입 채널 리포트에 보시면 각 리퍼러별로 구분된 데이터들을 다 리포트로 빼놨어요. 그래서 유입 채널 리포트 중에서 지금 유입 도메인이라는 리포트를 조회하셨을 때를 좀 예시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유입 도메인 리포트에 들어오시면 말 그대로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어떤 도메인, 어떤 사이트의 주소를 거쳐서 왔구나라는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빨간색 박스를 표시한 거를 보시면 m.search.naver.com이에요. 그러니까 모바일 네이버 검색이죠. 이 모바일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24,312건이 우리 사이트에 방문을 했다라는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네이버 서치를 통해 들어와서 24,000건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페이지비는 얼마고 체류 시간은 얼마고, 또 그 밑에 보면 그냥 일반 PC 네이버네요. 이 사이트를 거쳐 들어온 방문 수가 얼마고 체류 시간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방문 수를 어디 통해서 들어왔느냐를 구분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이제 측정을 하자면 검색 엔진, 이제 주로 우리나라 웹 서핑하는 유저들은 검색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검색 엔진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여기 보면 네이버, 다음, 구글, 줌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검색 엔진 옆에를 보시면 화살표를 꺾인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만약에 다음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다음을 통해서 어떤 검색어를 검색한 다음에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구나라는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검색어 정보까지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장표 예시는 국립중앙도서관인 것 같아요. 그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키워드를 치고 방문한 수가 가장 많네요. 이런 식으로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사이트에 방문했다. 그리고 그것이 검색 사이트라면 어느 사이트에서 무엇을 검색해서 들어왔다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리퍼러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퍼러가 이제 없는 경우를 빼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리퍼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쪽 리포트에서 조회가 될 텐데, 저희가 이제 지금 1년여 정도 운용을 하다 보니까 리퍼러 정보가 부정확하다라는 CS도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좀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리퍼러가 유실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리포트에 데이터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딘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직접 봤을 때 이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HTTP to HTTP, HTTPS to HTTP.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는 HTTP예요. 근데 우리 사이트 이전에 머물렀던 사이트가 HTTPS였던 거죠. 그러니까 HTTPS는 이게 S가 보안이거든요. secure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보안이 적용되어 있는 사이트에 이 사람이 있다가 보안이 적용되지 않은 사이트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가 보안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인 거고, 이전에 있었던 사이트는 보안이 적용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리퍼러가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이 적용되어 있는 사이트에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안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사이트로 넘어와요. 근데 보안이라는 거는 그 정보를 좀 꼼꼼하게 좀 쉽게 조회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는 보안이 완벽하게 적용되어 있는데 이동한 사이트는 보안이 좀 허술한 것 같아. 그러면 정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리퍼러 정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모든 브라우저들이. 이거는 그냥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가 남지 않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리퍼러 정보를 남겨야 되냐 하면 우리 사이트가 HTTPS를 지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걸려있는 아웃링크에 우리 사이트 주소를 이렇게 어디에 링크를 거실 때 HTTPS를 명시해서 링크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HTTPS에서 HTTPS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리퍼러 정보가 자연스럽게 넘어오고 분석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리퍼러 정보가 남지 않는 또 두 번째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는 이 인덱스 페이지 이슈일 때예요. 그러니까 인덱스 페이지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이트가 도메인 정보가 abc.com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저도 abc.com을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저는 그냥 abc.com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이 사이트가 동작하는 거는 abc.com이라는 주소가 입력됐을 때 그거를 받는 서버는 abc.com의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먼저 조회를 합니다. 그거는 이것도 그냥 규칙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그 index.html 페이지에 YGTracker 스크립트가 없거나 아니면 그 페이지가 클라이언트 사이드 리다이렉션, 그러니까 리다이렉션이라는 거는 우리 사이트에 왔을 때 이거를 다른 주소로 보내는 거죠. 그 보내는 방식을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한다. 이거의 반대말 서버 사이드인데,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이 스마트폰 같은 단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버는 이 단말기가 아니고 이 스마트폰에 정보를 내려주는 그런 컴퓨터인 거죠. 그런 서버에서 리다이렉트를 처리하면은 리퍼러가 남습니다. 리다이렉트 하는 경우도. 근데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리다이렉트 하는 경우는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리다이렉트를 하는 그 index.html에 저희 YGTracker 스크립트, 가장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스크립트가 없다라고 했을 땐 리퍼러 정보가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이제 여러 번 메일을 드렸었는데 이런 경우는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사이트에서 모든 리다이렉트를 처리할 때 서버 사이드에서 처리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된다. 이거는 사이트 관리자와 사이트 서버 관리자분들이 작업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으면 가장 좋고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 index.html 거기에 저희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으면서 저희 스크립트가 동작할 수 있는 시간도 약간 벌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뭐 set 타임아웃 같은 걸 걸어줘서 약간의 시간을 벌어주시면 리퍼러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분석이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그 HTTPS에서 HTTP로 넘어오는 경우, 그다음에 리다이렉트를 할 때 뭐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하는 경우, 이것들을 조심해 주시면 거의 뭐 100% 리퍼러는 남죠. 인터넷이 아주 느려서 끊기지 않는 이상 그런 데이터들을 이런 유입 채널 리포트에서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유입 도메인과 유입 검색 엔진인데 이거 말고도 유입 검색어,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를 어디로 통해서 들어왔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시면 이렇게 콜센터 같은 데 연락 주시면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가이드도 있고요. 온라인 가이드도 이제 따로 이제 저희 이 소개자로 이제 배포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인데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딱 꼽아봤어요. 그러니까 사이트에 분석 스크립트가 존재하면 데이터가 측정됩니다. 없으면 측정이 안 된다는 거고, 사이트의 일부분에만 있어도 안 되고 사이트 전체에 분석 스크립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분석 스크립트를 통해서 측정하시게 되는 중요한 데이터는 방문수, 페이지뷰, 체류시간, 반송률, 순방문수. 이거 가장 기본적인 트래픽 데이터죠. 이런 것들이 측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이트로 유저를 연결해준 사이트는 리퍼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리퍼러는 YGTracker 접속하셔서 유입 채널이라는 카테고리를 조회하시면 어떤 리퍼러를 타고 들어왔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가장 핵심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우경정보기술의 장연태라고 합니다. 오늘 그 발표, 그러니까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이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달에 배포해 드렸던 전문가 보고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도에부터 이 행안부에서 진행했던 이 정책 정보 확인 주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그 장표에 나오는 것처럼 각 분기별로 웹사이트 운영 부서에서는 정책 정보 확인 주간을 운영하고 그 내용, 웹사이트의 모든 컨텐츠에 대한 거를 확인하고 관리 강화하는 게 이 정책 정보 확인 주간의 주요 내용인데, 이 정책 정보 확인 주간을 전체를 포함한 그 품질 관리 지침이라는 게 최근에 8월 달에 행안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표에 보면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 관리 지침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추진 배경에는 공공 웹사이트 관리 기준, 특히 웹 호환성이라든지 웹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추진 근거로는 뭐 정자정보법 16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진 목적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뭐 말 그대로 전자정보 웹사이트의 품질 관리에 대한 사항을 이제 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정보 확인 주간처럼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한 거를 주로 확인을 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실상의 규정이 없는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품질관리 지침이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책정보 확인 주간에도 웹표준, 호환성, 접근성, 뭐 접속성 이렇게 있는데 접속성이라는 얘기는 최적화 부분을 이제 접속성이라고 달리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근데 이 그 품질 관리 지침에 최근에 추가된 내용이 이게 개방성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정책정보 확인 주간 했던 거랑 거의 영속성인데 품질관리 지침이라는 걸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웹사이트 담당자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그 발표드린 내용 자체를 좀 주의 깊게 좀 잘 숙지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침 내용 중에서 주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 4조 준수사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4조에 나온 준수사항은 뭐 어떤 부분을 준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웹표준 호환성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웹 접근성, 그리고 아까 제가 새로 추가됐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웹 개방성, 그리고 최적화 부분, 그리고 편의성 부분의 UI, UX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율성, 신뢰성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총 6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품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고 지침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그 사이트 담당자분들은 요 6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5조하고 7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품질 관리를 지정해서 웹사이트의 품질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고 지켜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품질 관리 계획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품질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립된 그 계획을 내용에 맞춰 가지고 단계적으로 품질 관리 자체를 수행을 하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질 진단 부분인데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제 품질 진단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각 웹사이트별로 품질 진단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이제 이 품질 진단을 어디서 시행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 그건 뒷장에 가서 또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8조에서 10조 내용입니다. 품질 개선하고 교육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품질 개선은 일단은 품질 진단 결과에 따라서 품질 개선을 권고를 하고 권고된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결과 통보를 행안부에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 관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를 하라고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전문기관이 아까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해서 웹사이트의 품질 부분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진단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품질관리 전문기관은 지금 지정된 게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품질관리 부분에서 진단하고 수행을 계속 진행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0년도 웹사이트 관리, 행안부에서 발표한 관리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이제 플러그인 제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사실은 이제 플러그인 부분은 계속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죠. 특히 액티브X 관련된 이제 플러그인 부분에 대해서 호환성 부분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반드시 제거를 하는데 아직 지금 저희가 요번에 그 문화정보 사이트 쪽에 저희가 이제 품질관리 부분, 표준하고 호환성을 이제 전문가 진단을 해보니까 플러그인, 액티브X 관련된 플러그인 문제되는 사이트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플러그인 부분은 많이 제거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올해 이제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게 품질 수준 진단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일정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품질 관리 지침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준해서 품질 수준 진단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정책정보 확인 주간은 계속적으로 계속 운영하면서 그 관련된 내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 정책정보 확인 주간에서 가장 문제되는 거나 가장 좀 그 웹사이트 담당자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 콘텐츠 관련된 오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실관계 오류 부분에서 뭐 독도, 동해 표기는 매스컴에서 나온 것처럼 그 독도하고 동해 표기 잘못된 부분에 대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현황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자체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무슨 자동화된 툴로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결국은 웹사이트 당사자분들이 올라와 있는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 현황화 부분에서는 수시로 수동으로 계속 체크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새롭게 정보가 업데이트되거나 추가가 됐을 때는 이런 데이터 현행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하시는 게 이런 정책정보 확인 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그 문제가 없는 걸로 이제 나올 수 있려고 하면 뭐 일단은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계속 내용 자체를 확인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량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나 중복성 있는 웹사이트에 대해서 계속 통폐합 추진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웹사이트 담당자분들은 지속적으로 그 산하 웹사이트 관련돼서 통폐합 관련이라든지 유사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계속 확인하시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과 평가 부분이 올해 웹사이트 관리 추진 계획의 맨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은 이제 웹사이트 이제 지금 품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서 주요 체크리스트를 체크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려서 자료 작성 현행화 부분은 이거는 뭐 100% 이건 수동으로 그 담당자분들이 계속적으로 체크하실 분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활용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가 있으면 이게 정부 정책하고 이게 반한 건지 아니면 유사한지 개인이 정치정보하고 반해서 된 정보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이런 뭐 국민 정서하고 부합되지 않는 내용의 그런 컨텐츠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시로 웹사이트 담당자분들은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게시물 부분, 특히 이제 요즘 뭐 개인정보라든지 사생활 침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수시로 게시물 올라오면 그런 부분에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 자체는 이건 자동으로 뭔가를 걸러내시는 방법은 하나도 없고 결국은 담당자분들이 수시로 이런 내용 자체를 체크하는 것 외에는 지금으로서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웹 접근성, 웹 호환성, UI, UX 최적화 부분이라는 부분은 저희 지금 문화정보 사이트에 한해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부분에서는 전문가 보고라든지 자동진단 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고 또 UI, UX나 최적화도 마찬가지인데 윗부분에 뭐 현행화, 콘텐츠 활용, 게시물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담당자분들이 수시로 계속 점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품질관리 수준 진단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웹 접근성 부분은 진단 지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그러니까 KWCAG에 있는 24개 진단 기준으로 저희가 진단하고 그다음 진단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웹 접근성은 자동 진단, 수동 진단이 같이 병행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웹 호환성 부분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7개 진단 기준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진단을 하고요. 이 또한 웹 호환성도 자동 진단하고 수동 진단이 같이 병행해서 진단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웹 개방성 부분은 한 개 이제 진단 기준인데 이건 자동 진단으로 해가지고 웹사이트의 개방성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동 진단으로 내용 자체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적화 부분도 이건 2개 진단 기준입니다. 뒤에서 이제 자기가 자세히 설명했으면 이거는 뭐 그 메인 페이지의 전체 용량하고 로딩 속도에 대한 걸 판단하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자동 진단으로 이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UI, UX 부분은 약 50개 정도의 진단 기준인데 이거는 전적으로 100% 다 수동으로 웹페이지를 다 확인을 해가면서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UI, UX 부분은 좀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역시 이제 품질관리 기준에 대해 나와 있는 6개, 그러니까 주요 5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웹표준하고 접근성 호환성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좀 뒷장으로 넘어가는데 보통 이제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웹표준을 준해서 우리는 웹사이트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웹 호환성이나 웹 접근성도 다 준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느 정도 관계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웹표준에 맞춰서 HTML 코딩을 하면 접근성이나 웹 호환성 부분이 어느 정도는 준수한다고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호환성과 웹 접근성, 웹 표준 자체는 상관관계는 있어도 이걸 어느 정도 한쪽을 맞췄다고 해서 다른 부분 2가지 부분이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웹 표준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부분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키시고 거기에 맞춰서 접근성이나 웹 호환성을 맞춰서도 또 이거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웹 호환성은 그냥 뭐 지금 저희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많이 배운 뭐 크롬이나 이런 쪽 크롬도 많이 쓰고 이제 많이 이제 웹 브라우저를 사용률 자체가 다양해졌는데 예전에는 익스플로러에 거의 종속돼 쓰다 보니까 익스플로러에서는 잘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화면 자체가 잘 보이는데 크롬이나 다른 타 브라우저를 쓰면 화면이 깨지거나 뭐 동영상이 안 돌아가요, 뭐가 또 버튼이 안 눌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이 웹 호환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 있는 HTML 코드를 쓴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웹 표준은 지키되 웹 호환성도 별도로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웹 표준, 웹 호환성을 지켰으면 나머지 웹 접근성 부분에도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웹 접근성 말 그대로 어떤 사용자들인지 어떤 사용자라도 웹페이지에 들어와서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걸 보장하라는 게 웹 접근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키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계속 말씀은 웹 표준을 준수한 웹 정보를 준수한 거 이거 수 있냐는데 준수할 수도 있다도 되지만 안 된다도 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킬 수가 있는데 또 웹 접근성은 웹 접근성대로 따로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반대 또 밑에 보면 또 웹 표준을 준수하면 웹 호환성은 100% 다 준수한 거냐? 준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정확하게 들어가면 또 아닌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부분을 개별적으로 다 보시고 웹 표준 준수도 100% 지키시고 또 웹 호환성도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웹 접근성 부분에 대한 것도 체크하셔서 그 부분도 반드시 준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웹 접근성이랑 부분을 이제 장표인데 이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으니까 이거는 장표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웹 접근성 이제 수준 진단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특히 웹 접근성 부분은 장애인들 정보 소외 계층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어떤 장애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다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웹 접근성의 주요 이제 그 지침 중에 하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수준 진단도 거기에 맞춰서 수준 진단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웹 접근성 진단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KWCAG 24개 지침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똑같습니다. 지금 각 대체 테스트 제공부터 해가지고 응답 시간 조절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24개 지침에 대해서 저희가 다 체크를 하는데 사실 웹 접근성 부분은 자동 진단 도구를 1차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 자동 진단 도구를만 가지고서 웹 접근성의 모든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동 진단 도구로 1차적으로 진단이 되면 그 뒤에 수동으로 내용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지금 맨 앞에 진단 지표는 대체 텍스트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 진단 도구에서는 Alt라는 태그가 있냐 없냐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 진단 도구에서 Alt라는 태그가 있으면 거기는 무조건 준수한 거로 나오거든요. 근데 수동 진단에서는 뭘 보냐면 당연히 Alt라는 태그가 나오고 나서 Alt라는 태그 뒤에 대체 텍스트를 어떤 내용을 넣는지를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 사진이 올라가 있는데 그냥 얼굴 사진 이런 식으로 대체 텍스트를 넣는 게 아니라 제 이름 그대로 장연태 사진이라고 이렇게 올려야지만 정확한 대체 텍스트로 보고서 이걸 준수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웹 접근성 자체는 자동 진단으로 보는 거하고 수동 진단을 보는 것 자체가 많이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이제 자동 진단으로 이제 수동 진단이 어차피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는 건데 이제 자동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 진단 도구 툴을 쓰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무료로 쓸 수 있는 도구는 지금 이제 장표에 나오신 것처럼 보시면 진단 도구에서 오픈왁스라든지 구글 액세시빌리티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지금 이제 국내에서 많이 쓰는 건 오픈왁스라는 툴을 많이 쓰고 사실은 한 4년 전, 5년 전에는 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국산 그 KWCAG 그 지침에 준해서 진단할 수 있는 그 자동 진단 도구를 만들어 개발해서 보급을 한 적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이제 업데이트는 안 하고 사실 그 툴 자체는 또 인터넷에 뒤져보면 찾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계속 업데이트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구 자체는 안 쓰고 이제 주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오픈왁스를 주로 많이 쓰시니까 혹시라도 저희가 또 자동 진단 도구를 저희 별도로 써서
지금 이제 문화정보 웹사이트 담당자분한테 배포를 하고 있지만 별도로 또 한 번 더 써보시겠다 그러면 오픈학스 정도 써보시면 좀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뒷장이 이제 오픈학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뭐 크롬 브라우저에서 웹스토어에서 오픈학스 검색하시면 바로 프로그램 자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걸 이제 설치하고 하시면 바로 그냥 URL 치고 실행해 버리면 바로 내용 자체가 준수 여부에 나오는데 이게 24개 전체 진단 항목을 전부 다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 위에도 보지만 12개 항목에 대해서만 보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일단은 오픈학스에서는 12개 항목에 대해서만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웹 호환성 진단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호환성 진단 지표는 보신 것처럼 웹 표준 쪽하고 웹 호환성 이렇게 두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웹 표준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뭐 말 그대로 문법, 그러니까 HTML 문법을 표준 문법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최신 웹 표준, 그러니까 HTML5를 적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CSS 준수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주로 웹 표준 쪽의 문법 준수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는 웹 호환성 부분은 말 그대로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기능 호환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냐면 익스플로러에서도 잘 보이고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잘 보이고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브라우저를 옮겨다 보면 예를 들어 익스플로러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오류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크롬에서 돌렸더니 갑자기 자바스크립트 오류나 DOM 경고가 올라온다. 그런 부분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화면도 익스플로러에서 잘 보이는 화면이 크롬에서도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그 UI 형태로 보여야 되는 게 먼저고요. 그 나머지 기능도 똑같이 작동을 하는지 자체를 보는 게 웹 호환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진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단 웹표준 쪽에 진단하는 거는 그러니까 웹표준 쪽 문법 준수 그 진단은 그 W3C 밸리데이터라는 부분에서 이 마크업 쪽하고 CSS 두 가지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크업 쪽을 보려고 그러면 마크업 쪽 볼 수 있는 URL이 있습니다. 그 URL 들어가서 해당 검사 URL 치고서 검사를 하면 되고요. CSS는 CSS대로 따로 또 URL이 있기 때문에 그쪽 가서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 호환성 부분은 자동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일단은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일일이 이제 각 브라우저 띄워서 보는 거고 나머지 그 액티브엑스 사용 유무라든지 이런 거는 HTML5에서 확인하시는 부분인데 호환성 부분은 일단 거의 수동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W3C 밸리데이터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어드레스 부분에다가 해당 URL 치시고 체크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웹 표준, 그러니까 HTML 쪽에 대한 내용 자체를 평가해서 리스트를 쭉 내보내는 거예요. 오류가 있으면 오류가 몇 개 났고 오류 리스트가 밑으로 하단에 쭉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뒷장은 뒷부분을 또 보시면 이건 이제 그 W3C,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CSS 쪽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주소 부분에 어드레스 부분에다가 해당 URL 치시고 검사 버튼 누르시면 CSS 쪽 관련해서 체크하고 오류가 있으면 오류 메시지하고 오류 개수를 리스트업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웹 품질 관리 쪽에 이제 추가된 웹 개방성 진단인데 이건 웹 개방성은 말 그대로 웹사이트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 얼마큼 개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로봇으로 특히 네이버든 로봇 검색 엔진을 통해서 각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막 이제 끌어다가 막 한쪽에서 이제 표출하고 하다 보니까 개중의 웹사이트에서는 검색 로봇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걸 이제 차단하거나 못하게끔 막거나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품질 관리 지침에서 웹 개방성 부분에서는 검색 로봇 접근 차단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개방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들 각 사이트별로 진단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건 예전에 사실 검색 로봇으로 차단하는 걸 왜 차단을 했었냐면 그 웹사이트에서 각 담당자분들 전화번호든지 이메일 주소가 막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 주소 자동으로 끌어가지고
광고 메일이든지 스팸 메일 막 보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걸 좀 막으려고 차단하거나 했던 사례는 좀 예전에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품질관리 지침에서는 그것조차도 못하게끔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각 사이트 단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단 도구는 이 코리아 HTML5를 통해서 이제 자동 진단 도구가 있는데 그걸 이제 띄워보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가 매인된 진단 항목이 여러 개가 있어요. ActiveX 진단, 웹표준 진단, 웹 연결성 진단, 개방성 진단인데 저 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이 개방성 진단을 체크를 하시고 해당 URL 치고 진단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 웹사이트가 개방성, 그러니까 뭐 그냥 예 아니로만 떨어집니다. 응?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 되면 통과를 하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웹 최적화 진단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진단 지표는 딱 2가지입니다. 웹사이트 응답 속도, 그다음 응답 속도가 3초 내에 웹페이지가 메인 페이지가 로딩하느냐. 그리고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용량이 3메가 이내로 제공되고 있는가를 2가지 진단 지표를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진단 방법은 자동 진단으로 이 2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번 장에 보시면 이제 웹사이트 이제 응답 속도 최소화 관련된 진단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많이 쓰는 게 웹페이지 테스트라는 그 무료 진단 도구 툴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똑같습니다. 웹페이지 테스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진단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고 검사 지역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동아시아냐 유럽이냐에 따라서 이 로딩 속도 자체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설정하게 되면 유럽에 있는 백본 사이트를 통해 갖고 웹페이지를 불러들여 보니까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동아시아나 아시아 쪽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누르셔야지 적절한 속도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소화 부분도 똑같이 그 웹페이지 테스트 사이트에서 URL 치고 하게 되면 해당 사이트의 전체 페이지 용량이 자동으로 그 체크가 되어서 리스트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웹페이지 뭐 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웹페이지 테스트나 이런 데 보면 뭐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목요연히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또 무료 툴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적화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무료로 쓸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툴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제 웹 편의성 UI UX 진단 지표인데 이게 이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50개 진단 지표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브랜드 영역, 탐색, 검색,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또 콘텐츠, 회원이라고 하면 로그인에서부터 뭐 주소 찾기 보면서 지금 현재 웹사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나타나고 있는 모든 콘텐츠라든지 모든 메뉴에 대한 내용 자체가 거의 총망라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50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다 그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뭐 자동 진단 툴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진단 기준에 맞춰서 사이트의 페이지를 보면서 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안내 부분에 무슨 뭐 내용을 좀 보면 신청 내용 취소 부분 신청 취소 버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내용 자체를 이제 각 사이트 담당자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번에도 UI UX 부분에서 진단을 해드리는데 결국은 판단해서 이걸 수동으로 판단해서 수동으로 이제 진단해서 이 내용 자체를 나중에 수동 보고서로 형태로 저희가 이제 제출하고 이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아마 각 담당자분들도 한 번씩 다 숙지하신 다음에 추후에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개편하실 때는 이 UI, UX 진단 지표를 그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개발 업체에다가 주시고 요거 기준으로 해서 설계하거나 그 이제 개발할 때 좀 반영을 해달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째 차트인 이제 전문가 보고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지금 한 10분 정도 이제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뭐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요 시간을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웹 접근성 이제 저희가 이제 그 8월달에 전문가 진단 보고서라고 웹 접근성을 배포를 했는데 그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페이지를 뭐 전체 페이지를 전부 다 진단은 안 합니다. 보통의 지금 행안부에서 나오거나 모든 지침에도 샘플링해서 10개 페이지만 샘플링해서 제가 진단하는데 이 10개 페이지도 그냥 마구제비로 그냥 그 페이지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 좀 기준이 있습니다. 당연히 메인 페이지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메인 페이지 들어가고 나머지 서브 페이지에서 8개 페이지를 발췌를 하는데 어떤 걸 하냐 보시면 알겠지만 외부로 공개되는 대상 페이지, 예를 들면 공지사항, 민원 신청, 보도자료 이건 100%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수 제공 페이지라고 해갖고 뭐 팝업이나 인트로, 안내창 등이 있으면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게 원칙이고요.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부가기능 제공 페이지라고 해서 멀티미디어 제공 페이지. 예를 들면 뭐 우리 기관 뭐 소개 동영상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거 요즘 동영상으로 서비스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멀티미디어 영상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거기에 포함해서 총 10페이지를 선정해서 전문가 진단을 진행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했지만 이거 기준은 뭐 KWCAG 24개 건설 항목을 기준해서 검사를 하고요. 보시는 분 좀 표에 보는 것처럼 배점표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대책스는 10점, 뭐 조작 가능은 3점, 그리고 뭐 경고성 뭐 이런 부분에서 마크업 오류 방지에는 4점에서 각 기준별로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다 배점을 한 상태에서 그 배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웹 접근성 그 점수를 그 이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저희가 이제 그 전문가 보고를 판단을 하면서 봤던 주요 이제 수준이나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가장 문제 많이 이제 발생하거나 가장 이제 놓치는 부분이 이 대체 테스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트 해놓고 대체 테스트를 넣었는데 왜 여기서 배점 그 점수에서 이렇게 좀 우리가 점수가 많이 좀 깎였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체 테스트를 넣더라도 이 이미지가 하고 똑같이 부합되는 정보 자체를 제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준수를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미준수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셔서 대체성을 넣는데도 미준수로 평가를 하면 한번 대체텍스트 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다들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나타나는 이미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꽃 하면 그냥 꽃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게 무슨 꽃인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미준수로 판단하는 데는 그냥 꽃이라고 썼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보 자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준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텍스트 부분은 지금 나오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준수하기 가장 쉬운 부분인데 또 가장 또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 대체텍스트 부분이니까 요 웹사이트 당사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 또 좀 봐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도 이제 대체텍스트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이제 이건 뭐 설명을 드린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지금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지금 요번에 저희도 이제 웹 접근성 전문가 진단하다 보니까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있고 또 지금 또 뭐 뉴스라든지 이런 뭐 기관 소개하는 거는 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가장 이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이 자막 제공 부분이에요. 자막 또는 자막이 안 되면 원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제공해야 되는데 자막 처리하는 거는 자막 처리하는데도 우리는 자막을 처리했는데 왜 미준수 나오냐면 실제로 영상이 플레이되는 내용하고 이 자막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 자체가 링크가 안 맞았거나 아니면 플레이되는 영상에 대해서 자막을 넣긴 넣는데 이 내용 자체가 좀 상당히 이제 부족할 때 저희는 미준수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고 서비스 하실 때는 이 자막하고 원고의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또 이 대체 수단 자체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좀 지키실 필요니까 이것도 좀 담당자분들은 좀 세심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로 많이 또 이제 오류가 내리신 분 중에 하나가 이 키보드를 통한 이 접근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보통 저희는 이제 마우스를 많이 쓰니까 마우스로는 뭐 어디나 가도 여기를 찍어도 되고 뭐 찍을 수 있는 부분 다 하는데 마우스로는 이동하는데 키보드로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도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릴 때 하는데 각자 홈페이지 들어가서 키보드로 한번 탭키 누르면서 이동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동할 때 모든 콘텐츠에 다 제대로 이동이 되는지를 보시고 또 뒷부분에 가면 제가 이제 이동하는 이 또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차적으로 저희는 메뉴를 보면 대메뉴가 있고 서브 메뉴 있고 대메뉴, 서브 메뉴 있으면 대메뉴를 본 다음에 서브 메뉴를 넘어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냥 대메뉴로 갔다가 2번 대메뉴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적으로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정보 자체가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다 테스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장표가 키보드엔 초점을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되며 시간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순서에 맞춰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실제로 이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게 내가 지금 어느 페이지에 어느 메뉴에 와 있는 자체를 헷갈리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오류 유형 9-1 지금 보시는 장표 보면 이게 메뉴 부분인데 대메뉴가 있으면 대메뉴에서 탭을 누르면 바로 밑에 서브 메뉴로 쭉 이동하고 서브 메뉴 맨 마지막에 끝나면 두 번째 대메뉴로 이동했다가 다시 또 서브 메뉴로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순서가 맞춰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들 탭키 눌러서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한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빨리 좀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 이건 뭐 콘텐츠 논리적인 순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논리적으로 순서에 맞춰서 다 이동하게끔 한다는 내용이니까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웹 호환성 이제 수준 진단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지금 보시는 장표는 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금 뭐 전체적인 이제 우리나라 쪽에 이제 웹 브라우저 사용 시장 점유율인데 지금 뭐 최근에 이제 크롬이 상당히 많이 이제 사용량이 늘어났고 50%가 넘고 상대적으로 이제 익스플로러는 크롬에 비해서는 많이 그 점유율 자체가 떨어진 걸 보여주니까 보여주는 이제 장표고요. 이거는 이제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웹사이트 호환성도 총 저희가 이제 호환성 전문가 보고서를 배포한 것처럼 똑같이 이것도 10페이지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웹 호환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뭐 평가 선정 기준은 아까 웹접근이랑 똑같습니다. 메인 페이지하고 서브 페이지, 그다음에 부가 기능 페이지가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 10페이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진단하고요. 뭐 저희가 이제 아까 말했던 준수 지침에 대한 거는 아까 이제 웹 표준 쪽하고 웹 호환성을 나눠서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지금 보시는 이제 배점은 각 검사 항목별 배점이 아까 웹 접근처럼 이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 표준 준수 쪽은 HTML 문법 준수는 30점으로 돼 있고 CS는 20점, 그다음에 기능 호환성 부분은 25점 이런 식으로 다 배점이 돼 있고 저희가 이 배점에 준해서 전문가 평가를 했고 전문가 평가된 내용 자체를 사이트 담당자들 분들한테 다 배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제 보니까 평가경과 예시라고 해갖고 돼 있는데 이건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 점수가 왜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면 이건 참고해서 보시라고 제가 했는데 뭐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HTML 같은 경우는 전체 100점이 30점이에요. 30점인데 만약에 오류가 4개 났다. 그러면 30점에서 4개를 빼서 26점을 배점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에 오류가 30개가 넘었으면 그건 무조건 0점입니다. CSS도 마찬가지예요. 100점이 20점인데 CSS 오류가 20점이 넘어가면 무조건 20개 넘어가면 0점 배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 호환성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총 4개의 브라우저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고 저 호환성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서 IE, 엣지, 크롬, 파이어폭스 4가지인데 브라우저별로 하나만 페일이 나면 저희는 그걸 패스했다고 인정하는데 2개 이상 나오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배점 자체 0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장표면 이 세 번째 페이지는 페일이 IE에서 익스플로러 페일 나고 엣지에서 페일 나서 여기는 결국은 이제 호환성 부분에서 무조건 0점을 가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DOM 경고 스크립트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스크립트 오류 쪽 부분이 하나가 나면 무조건 하나 날 때마다 요 전체 배점 25점에서 4점을 차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다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는 다 패스를 했는데 요 DOM 경고 스크립트 오류가 하나가 나서 25점에서 4점을 빼서 21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페이지별로 점수가 나오면 이거를 전부 다 평균을 낸 점수가
우측에 있는 45.1점이라는 이 평균 점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산해서 나오는 점수가 웹 호환성 점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이제 계속 아까 평가했던 예시했던 거 설명해 드린 거 이것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웹 호환성 수준 진단 평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HTML 문법 준수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HTML 문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CSS 이제 문법 준수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CSS 문법에 준해서 실제로 그 스타일시트 자체를 설계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보는 거고요. 그리고 기능 호환성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스크립트 오류나 DOM 경고가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플로에서는 스크립트 오류나 DOM 경고 자체가 없는데 가끔가다 가끔가다가 아니라 크롬이나 엣지를 쓰는데 거기서 뭐 스크립트 오류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능 호환성의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타나면 무조건 저희도 배점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반영해서 차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기능 호환성 부분에서 좀 가장 좀 뭐 또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콘텐츠가 화면에 정상적으로 로딩되지 않거나 이게 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플로에서는 지금 보시는 거는 이게 이제 지도 쪽에 관련된 오류한 건데 이 지도 그러니까 GIS 화면 자체가 이스플로에서는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고 잘 나타나는데 크롬이나 아니면 뭐 엣지에서 쓸 때는 정상적으로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하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호환성 부분은 표준이나 HTML이나 CSS는 자동 진단 툴로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호환성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모든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동일하게 화면이 보이는지 아니면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웹사이트 담당하는 분도 새로 뭐 웹사이트가 개편되거나 페이지 자체가 수정되면 한 번씩 사이트 웹브라우저를 다 띄워놓으시고 한번 제대로 보이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줌 속성이라서 줌으로 화면 크기를 키우는데 IE에서는 제대로 화면이 크기가 커지는데 크롬으로 넘어갔더니 버튼 자체가 클릭도 안 되고 제대로 화면이 작동을 안 한다. 이런 부분이 간혹가다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도 다 확인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는 경우. IE에서는 제대로 동영상이 돌아가는데 타 브라우저를 봤더니 동영상이 제대로 로딩도 안 되고 동작도 안 하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그리고 또 화면 사이즈가 뭐 깨져 나타나거나 뭐 해상도가 뭐 변해서 나타나든지 뭐 다양한 형상의 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뭐 그다음에 또 화면 표시 호환성 부분에서 텍스트 깨짐하고 뭐 겹치면 레이어 자체가 깨져서 겹쳐지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스플로에서는 화면 자체가 제대로 나타나는데 크롬에서 보니까 텍스트가 깨진다든지 아니면 레이어가 깨져가지고 레이어가 겹쳐서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결국은 아까 말씀처럼 사람이 일일이 다 브라우저 띄워놓고 확인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동일한 겁니다. 퀸 메뉴가 본문 메뉴가 겹치는 오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퀸 메뉴가 밑으로 다 나타나야 되는데 겹쳐갖고 밑에 쪽에 레이어가 겹쳐가지고 밑에 겹쳐져 있는 밑에 있는 내용 자체를 확인을 못한다니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까 이것도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화면 표시 호환성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지금 계속 여러 번 제가 강조하지만 모든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일일이 사람 눈으로 수동으로 확인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분들은 조금 번거롭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만에 하나 웹페이지 자체가 어느 부분이 개편이 됐거나 추가가 됐으면 그런 부분은 혹시 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추후에 이제 저희가 품질진단도 행안부에서 계속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리 대처하는 그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비표준 기술인데 뭐 비표준에서 가장 문제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브엑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올해 요번에 저희가 문화정보 웹사이트 100개 기관에 대한 걸 웹표준하고 웹 호환성을 체크해 보면 액티브엑스 때문에 사이트 자체가 그러니까 타 브라우저에서
그 액티백스가 제공되거나 하는 것 자체는 거의 없는 걸로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는 100개 사이트에서는 거의 액티백스 관련돼서는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액티백스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도 만에 하나 또 혹시 지금 대상 기간은 100개지만 각 웹사이트 담당자분들이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이번에 진단 그 대상 사이트 아닌 사이트에 대해서는 웹사이트 담당자분들 혹시 우리 다른 사이트에서 액티백스를 쓰는지 안 하는지를 한 번씩은 다들 점검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액티백스 문제는 이 품질 관리 부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액티백스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셔서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다음에 HTML5 문서 타입 선언하는 거는 이거는 뭐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제가 지금까지 약 한 40분 정도에 걸려서 이제 설명을 좀 빠르게 했는데, 지금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자체가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 받으시고 했던 내용인데, 근데도 이제 지금 계속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매년 똑같이 교육을 하는 이유는 지금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지금도 행안부에서도 지금 오늘 말씀 것처럼 품질 관리 지침이라는 걸 만들어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정도면 표준화하고 호환성, 접근성, 뭐 앱 최적화 부분에서 그만큼 중요시하고 또 그만큼 또 문제가 많이 또 발생을 했다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번거롭고 힘드시더라도 해당 웹사이트에 대해서 각 담당자분들은 좀 더 한번 점검하시고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